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일단은, 물론 토요일에도 일은 해야 되지만 망했어. 일단은 그래도 이틀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자기소개. 정신이 없습니다. 민원련 김원경 사무처장이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민원련 배나은 활동하고 미디어 탈곡기 부녀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 파파이스 갔잖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파파이스를 갔는데 PD가 저한테 책을 주면서 이 책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깜깜한 데서 이 책을 보다가 빵 터졌어요. 다른 게 아니고 맨 뒤에 이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장, 부녀회장, 번영회장, 동네 사람들이 쓴 책이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마을복지 공동체에 대한 책인데 이장이 후기를 이장이 하나 쓰고 부녀회장이 하나 쓰고 그래가지고 번영회장? 번영회장, 봉씨 번영회장 청년회장 말고 번영회장이에요. 다음에 누가 한 명 더 영입해서 번영회장을 만들자. 이걸 보고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이 책을 꼭 홍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 쓰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민가협의 민가협 소식지의 자원봉사로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터뷰를 해서 글을 써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식지 편집위원. 근데 이제 민가협 아버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낸 학생운동하다 감옥에 간 그 자기 자식을 기다리며 이제 이런 민가협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분의 부모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그러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를 그래서 책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어떻게 그때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 생각에 아들이 막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시골에서 대학에 보냈는데 아들이 감옥에 가 있고 나왔을 때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녀석이 나오면 뭐가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런 인터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튼 간에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청춘 시절 품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소신을 이어가기 위해 중심보다는 변방인 농촌을 택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돼야 읽는데 네. 과연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 책 제목은 기적 아닌 날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책 홍보하신다면서 이름도 말을 안 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읽은 다음에 제대로 홍보해보려고. 네. 아무튼 이장과 부녀회장을 보고 제가 빵 터져서 갑자기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뻔했습니다. 네, 우리 탈곡기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팟빵에서 팟캐스트로 제발 다운받아서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운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받는 게 아니라 팟빵에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로도 올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니까 그거 보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팟빵을. 다른 것들을 그래서 순위가 그래서 처참한 수준이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문. 자, 그러면은 오늘 신문부터 털어볼까요? 네. 지금 26일 새벽 사드 기습 배치, 도둑 배치 때문에 그 관련 보도들이 어쨌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상하셨겠지만 조중동과 그 다른 매체들의 논조가 아주 명확하게 갈려 있어서요. 요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짚어 지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경향 한겨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건 알박기고 또 하나 측면에선 이것은 대선 개입이다. 사실상 그런 지적들을 다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동맹국에 대한 얘기도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은.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냐. 일각에선 도둑 배치란 비난도 있지만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아유, 이런 재밌다, 말들을 그게. 일단 해주고요. 몰래 하는 건데. 또 그러니까 대공 방어 무기인데 대단한 무기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단한 무기도 아는 걸 그렇게 많은. 대단한 무기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인정하네. 인정하네. 네. 그렇게 대단한 걸 좀 그러죠. 네네. 그러면서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반대했잖아요. 사실 문 후보는 지금 그런 걸 지적을 하면서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시험대에 들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사설도 사설인데 일면 팔면봉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보들 사드 전격 배치의 중단, 유감, 환영, 속마음은 모두 나한테 안 넘어와서 다행? 물음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깐죽거리고 있죠. 너무 네. 사설에서도 제목이 아예 북핵 미사일 방어 장비 배치 놓고 소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 살기 위해서 배치하는 방어 장비인데 왜 이거 가지고 난리냐. 중국도 그렇게 떠들 일 아니고 대선 주자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도 지금 이미 배치됐고 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방어 무기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 후폭풍에나 네. 그 대비나 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가관입니다. 이거는 언론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일단 이거는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서 강행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지적도 없이 뭐 협의 진행을 여지도 차단하고 대선 개입 이런 지적도 없이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건 일단 저는 대단한 무기도 네. 아니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 너무 네. 웃기네요. 네, 대단한 무기도 아니다. 언제는 뭐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니 웃겨가지고 진짜. 또 하나 제가 이것과 이제 별개로 중앙일보 보도들을 보면서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우리 종편에서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가짜뉴스를 막 화면에 크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가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사실 그 어떤 매체보다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라는 말을 지금 대선 기간 안에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일면에서 후보 가짜뉴스 벌써 3만 건, 경로는 뭐 밴드, 페이북, 트위터 이렇게 해서 이게 단독 보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어지는 기사 제목이 인민군, 친일파, 가짜뉴스, 로봇이 24시간 지워도 퍼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문재인 뭐 가족이 인민군 뭐 그리고 안철수 뭐 가족이 친일파 막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들이 돌고 있다는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 안에 그런 문재인 가족이 뭐 인민군 출신이고 뭐 어쩌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트위터 거를 캡처를 했어요. 근데 안철수 관련 의혹 캡처는 작아요. 제목만 보이고 내용이 정말 안 보여요. 알겠다. 지면상으로 봐도. 근데 문재인 거는 그냥 딱 봐도 전체 내용이 다 읽힐 수 있게 그 트위터 자체 내용이 읽힐 수 있게 그런 사진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지면 보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보도 보느라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단독 보도라고 그 순위에 올라가 있길래 읽어봤다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목이 문재인의 경남고 vs 안철수의 부산고 뜨거운 동문회 대결.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요 구도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그건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었고 그건 사실 중요하지도 않았던 거고 제가 너무 불쾌했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남고랑 부산고가 서로 막 대결하면서 얘가 우리 쪽 뭐랄까 졸업생을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으로 그런 대결 양상을 막 설명하다가 중앙일보가 어떤 코멘트를 붙이냐면 두 학교처럼 역사가 오래된 명문일수록 동문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동문들이 학맥에 따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다. 때로는 학연과 지연을 너무 강조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92년 대선을 앞두고 경남고 출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경남고 선배인 YS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며 우리가 남이가라고 건배사를 한 초원복집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초원복집의 핵심은 이게 부정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교 사랑에 갖다 붙였죠. 고교 사랑에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건지 황선윤 기자님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침에 갖고 와봤고요. 네, 일단 저는 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꼴보기 싫다, 그죠? 네. 우리 지금 차장님이 영혼이 없어요. 누가 꼴 보기 싫으신 거예요? 중앙일보예요. 배나연 씨예요. 죄송합니다. 네, 김기춘 씨예요.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네. 보고 있으면 참 꼴보기 싫다. 아 이게 보도 제목부터 취지가 잘못된 게 네. 명확한 연고주의 보도죠. 그죠. 그게. 말도 안 되죠. 최악의 보도죠. 근데 차라리 그 문제만 있었으면 고등학교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네. 진짜 상상력도 대단하다 네. 정말. 방송 저는 아직 우리 김원경 차장님도 못 보신 어. 따끈따끈한 현재 작성 중인 야 이거 완전 거의 뭐 날치기 수준의 방송인데 네 저희가 지금 신문 방송 다 정책 보고서를 쓰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이제 거의 한 이제 또 도입부까지는 거의 쓴 편인데 통계까지를 다 정리를 했어요. 통계는. 그래서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오늘 이걸 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양적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죠. 네. 저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있는 5개 주요 분야 노동, 환경, 평화, 통일, 뭐죠? 네, 아무튼 5개 분야가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 5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정책 보도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양적 분석 보고서를 제가 한번 수치를 합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월 20일부터 4월 20일이 아니죠.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여 동안 총 정책 보도를 제가 한번 수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 방송사 통틀어서 총 대선 보도량이 1574건입니다. 7개 방송사가. 그중에 7개 방송사 모두의 정책 제공 보도는 193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전체 대선 보도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나은 방송사는 SBS.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BS가 정책 시리즈를 가장 먼저 시작한 방송사고요. 정책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40건이에요. 네. 이 한 달 동안 40건. 그러니까 SBS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루 한 건 이상을 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40건이니까. 이제 하루 한 건도 안 되는 방송사들. 채널A 21건, MBN 24건, KBS 21건, JTBC 26건. 이런 방송사들 하루 한 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TV조선이 의외로 35건 하루 한 건은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선 보도량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보고 있는 5개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어떻게 꼽아낸 분야냐면은 현재 대통령 선거 국면을 이끌어낸 이제 촛불 집회가 그동안 긴급 현안으로 제시해 왔던 게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의 노동계약 중단, 언론 장악 금지법 처리 등 언론 정상화 이런 이제 그 긴급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분야별로 다시 정리를 해본 결과 노동, 교육, 환경, 평화통일, 복지 이렇게 5개 분야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공약으로 정책으로 한정을 했고 환경은 원전 축소 그리고 4대강 복원, 미세먼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한정을 했고요. 교육은 학제 개편안 이게 요새 안철수 후보 그 5위 공약 때문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육은 학제 개편안으로 한정을 했고 평화통일은 사드, 복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관련 공약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들은 과연 이런 주요한 국민들의 관심, 유권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요 주요 5개 분야의 정책 보도는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요걸 또 살펴봤는데 기간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보도를 저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봤더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 5개 분야 보도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MBC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면은 9일 동안의 기간인데 MBC 8건, KBS 9건, SBS 13건, JTBC 11건, TV조선 5건, 채널A 7건, MBN 5건.
그러니까 9일 동안 기간 동안 7건, 5건, 8건 이런 방송사들은 하루 한 건도 이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보도가 안 나온 겁니다. 그나마 SBS, JTBC가 13건, 11건이니까 한 건 이상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은 노동기본권이나 복지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게 꼽히는 공약들인데 이런 거를 너무 조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단순히 보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정책 보도는. 그래서 정책 보도는 그 이제 방송사들은 특히 이제 신문과 다르게 방송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후보들의 공약을 정말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나열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공약 그냥 나열하는 보도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교육 분야 공약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교육 분야 관련해서 공약을 이렇게 나열해준 그것까지도 봐줄만 해요. 방송사들의 대부분의 보도가 뭐냐면은 분야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 공약이나 막 나열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동, 홍준표는 안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각 후보의 공약을 아무런 기준 없이 막 나열해주고 그냥 보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약이 들어가긴 해요. 그 보도에 정책이 들어가긴 하는데 유승민은 TK 공약, 심상정은 노동 공약 발표. 뭐 의미가 없는 보도.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어떤 후보는 그냥 행보, 유세를 말해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다른 후보의 행보를 끼워 넣는데 그 후보는 그날 하필이면 공약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냥 공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보 보도나 다를 게 없는. 정책 보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책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정책 보도로 산정을 한 이거 신문은 또 기준이 다릅니다. 방송은 보도량이 워낙 적으니까 저희가 그냥 나열된 보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보도가 많아요. 단순 나열 보도 심지어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단순 나열 보도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 분야 정책 보도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정책 보도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4월 17일부터 25일 동안 기간 동안 KBS가 모든 정책 관련 보도가 19건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순 나열이 13건이에요. 68%입니다. 거의 70%가 그냥 그런 보도예요. 그리고 MBC가 17건 중에 12건, 역시 71%. SBS, 정책 보도 그나마 많이 하는 SBS도 26건 중에 16건, 62%가 그런 단순 나열 보도. TV조선 12건 중에 9건, MBN이 18건 중에 13건, 채널A 21건 중에 10건. 그나마 채널A가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이게. 21건 중에 10건이니까 절반만 그렇게 했다는 소리죠. 가장 이 정책 보도를 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방송사는 JTBC입니다. JTBC가 보도량 자체는 19건입니다. 그래서 채널A나 SBS보다 보도량이 적어요. 정책 보도량이. 그런데 JTBC는 19건 중에 3건만 단순 나열이고 16건이 후보 간 공약 비교, 구체적인 비교, 그리고 비판 및 검증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JTBC는 팩트체크에 이 정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JTB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그냥 나열하고만 있어서 사실 그런 보도는요. 정책에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승민은 오늘 TK 지역에서 유세를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유권자에게 무슨 의미 있는 정보를 주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도예요, 사실상. 그래서 방송사들이 정책 보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만 한 보도가 상당 부분이다. 그나마 JTBC가 좀 나은 상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병 아마 배낭 간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분야 별로 다시 그 정책 보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정책 중심의 선거는 후보자들이나 언론이나 똑같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단순 나열 보도가 궁금한 게 그 후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을 픽픽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계속 저렇게 담으면 그걸 우리가 정책 보도라고 넣어야지. 이 방송은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방송은 그렇게 해야 보도가 잡힌다는 거잖아요. 방송은 그렇게까지 해야 잡히는 거예요. 하루 한 건이라도. 지금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양적 분석한 그 시트에 있는 거를 일단 정책 보도로 하고 그 안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나열한 거 다 빼고 단 한 줄이라도 그 검증을 하거나 자기 하거나. 입장을 네. 그러니까 그 신문사 자체적인 코멘트를 넣은 거를 무조건 정책 분석 기사로 일단 다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네요. 그죠? 단순 나열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찜찜한 그러니까 그냥 그 나열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우리가 후보자들이 하는 파파라치 보도인데 그러니까 유세 보도 이런 것들에서 행보 보도죠. 행보 보도에서 정책이 조금 언급된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책이나 공약이 언급된 것을 거의 다 포함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신문처럼 산정을 하잖아요. 신문처럼 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9일 동안 정책 보도량을 KBS는 6건, MBC 5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석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 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편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그게 보고서에 반영된 것들은 처리는 하는데 답변은 안 드려요. 저희가. 그냥 저희가 보고서에 많이 쓰거든요.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보고서에 안 담긴 내용들 있잖아요.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제가 유나 씨한테 종편 팩트 체크를 해라. 와 이제 민원연이 팩트 체크도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다. 되게 웃겨요. 제목이. 종편 제보 팩트 체크를 보고서를 냈습니다. 웃기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신 그 제보가 어떻게 보면 제보를 받을 때는 그분은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막 그 흥분 상태로 전화를 하시는데 우리는 좀 약간 정말 그럴까? 이런 시큰둥하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그 제보 주신 분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제보 주신 분들은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답변을 좀 해본다면 먼저 자기가 안철수 후보 편인 걸 감추지만 빤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가 아이고 재밌다. 민원연의 제보를 주신 분은 채널A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보고 계셨는데 여기 출연한 박성규 청와대 전 대변인이 객관적인 패널인 척하지만 안철수 후보 편인 게 다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보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4월 19일 당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직군별 지지율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군별 가정주부는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그 3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가지고 추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준 다음에 박성규 씨가 아까 말한 그 제보자가 지적한 박성규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기간마다 다른 것들 봤잖아요. 참고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직군별로 차이가 있는 데서 가정주부 쪽에서 보니까 계속 좀 높게 나오네요. 가정주부들이 우리 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정주부 쪽에서 보니까 좀 높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높게 나온 게 가정주부에서 높게 나온 게 안철수 후보였던 거예요. 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외우가 아니고 그 데이터가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지금 여론조사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앞선 부분만 보고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제보자가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네요. 가정주부들이 우리 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참신함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가정주부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주부가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이른바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박성규 씨가 말을 하는데 자영업자도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안철수 이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직군이 있었는데요. 그게 화이트 칼라층이었어요. 네. 화이트 칼라층은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문 49.2, 안 25.9.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문 62.9, 안 25.9.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서는 문 51.4, 안 29.0입니다. 근데 이런 화이트 칼라층에 대해서 박성규 씨는 말하지 않아요. 이거 그럼 팩트네요. 네, 제보가 팩트네. 좋은 제보네요. 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두 개의 결과 자영주부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직군만에 대해서만 의미 있게 분석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리하게 잘 잡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박성규 씨가 국민이고 유권자이니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지만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객관적인 그 멘트를 할 때 이렇게 자신의 그야말로 들켜버린 거지. 취향 들켰어. 아니 그러니까 이분의 워딩이 상당히 잘못된 게요. 아까 가정주부 말하시면서 가정주부에서는 좀 높게 나오네요. 이게 주어가 없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이게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완전 내가 원하는 후보가 많이 나왔네.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말하듯이 나와버린 거죠. 방송에서. 네. 두 번째 제보, 문재인을 뻥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재밌다 이거. 이거 보고 더 재밌네요. 지금 MBN에서 정미경 씨가 하는 말만으로는 이분 장난 아니에요. 네, 문재인은 송민숙 논란 관련 뻥쟁이다. 정 씨는 평소에도 문제 발언을 많이 한 출연자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거 알고 싶어요.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그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원연 팩트체크 결과 정미경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 MBN 뉴스파이터에서는요. 굉장히 여러 번 정미경 전 국회의원이 이분 근데 진짜 막말로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야무지게 막말을 하는데 발언 내 그 표정이나 말투나 그게 굉장히 야무지게 하거든요. 객관적인 척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호소력이 있다고 할까? 그 사람들이 예. 홍준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렇게 딱딱 짚어서 해요. 그 지지층이 원하는 말을 잘해요. 네네. 근데 없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게. 만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3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사실 민주당이 그 송민순 관련해서 여러 증거를 내보내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정미경 씨는 그 반박은 소용없어. 그건 다 끝이야. 이게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송민순 장관은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멋있다. 그렇죠. 그러면 고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멋있다.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요. 라면서 그 송민순 장관을 마치 굉장한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송민순 장관을 만약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 참 의인이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면서 송 장관을 추켜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메모에 대해서 이것의 신빙성의 문제에 대해서 법정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증거 능력은 있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증거 능력은 있고요. 그다음에 증명력의 문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또 안종범 수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잠깐. 어떻게 해서든 최순실 사건하고 엮으려고. 네. 그래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다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런다고 판사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 메모를 믿습니다. 김영환 실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써놓은 수첩을 지금 다 보고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민순 장관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하면서 계속 송민순 장관의 메모의 법적 효력을 굉장히 이제 이거 아무런 근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거 직전인 만큼 의혹은 객관적으로 논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결론은 사실상 뻥쟁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문재인이 뻥쟁이라고 말하진 본인이 않았지만 느끼기에. 실제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거의 그런 맥락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다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고 그 거짓 그 증거를 그러니까 반박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 송민순 장관의 메모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신빙성 그다음에 그 증명력의 문제에서 완벽할 것이다. 아니야. 이거 안종범 수첩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피의자잖아요. 사건의 피의자고 송민순 전 장관은 본인이 의혹 제기자잖아요. 지금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거 아주 훌륭한 제보였다는 결론이 나온 근데 거죠. 뻥쟁이라는 워딩이 없다. 좀 아쉽네요. 뻥쟁이라는 워딩이 없어서 절반 진실 해드리겠습니다. 절반 진실. 재밌냐? 재밌다. 앞으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합시다. 네. 신문 방송도 모니터하지 마. 그래. 네. 제보 제보 하자. 팩트 체크만.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라서 사실 좀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김병민 씨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요거는 보나마나 팩트입니다. 진실. 네. 보나마나 민원연 팩트. 팩트 체크 결과 정말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네. 일단은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서 고정 출연자인데 이 사람이 4월 21일 날 방송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짓고 있고 주적이라는 표현과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저는 주적보다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단계에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더더군다나 노무현 정부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불안한데? 잘 모르겠네요. 안 불안한데? 네, 이렇게 이 사람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거의 외모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지만 말의 내용은 네, 이영작 수준이죠? 네. 그런 수준의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영작 또는 조갑재 선생 그런 분들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의 이렇게 확고하게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라서 아무튼 굉장히 편향된 발언 많이 쏟아낸 건 사실이었고요. 또 재밌는 건 한 출연진이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나와서 자신은 문재인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단언하는 공공연히 떠벌리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심의 규정 위반인데요. 진짜라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흥분해서 이걸 찾아봤나 봐요. 정말 그런 일을 했나. 근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논하던 중에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진행자 김진 씨가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슬쩍 한번 떠보기 위해서 던진 거다. 물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것처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후속 기자의 질문이 기권을 결정했으면 기권하면 되지 그걸 왜 떠보냐고 통보하느냐라고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했어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송광운 변호사라는 분이 그 문제의 발언을 한 거예요. 자신은 문재인을 뽑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말 하기 전에 미리 제 위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안 궁금한데? 이 사람이 약간 보수 패널인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번에는 1번 문재인 후보 안 찍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의 반대를 조장하는 방송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면서 김진 씨가 그거를 말해요. 선거에서 방송 전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발언은.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지침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송관웅 변호사가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생산적인 이야기 하자는 그 뜻이 좀 강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광훈 변호사는요. 사실은 송민순 전 회고록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문재인 후보 편을 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나는 문재인 후보를 찍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옹호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다. 나는 진짜로 문재인 후보 안 찍을 거다. 그렇지만 이 논란은 오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미안합니다. 거예요. 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했는데 제보자가 들을 때는 그 말만 확 들린 거예요. 그렇죠. 나는 문재인 뽑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거짓이네요. 예.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었다. 네, 요 제보는 오해인 것으로. 네,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얘기하면 저는 제 색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점은 중앙선관위에 죄송하고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이 문재인 편들기로 오인될 것을 우려해서 밝힌 입장이지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돌직구쇼가 생방송인가요? 네네. 그걸 못 잘라냈구나.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또 하나 있었는데요. 4월 25일에 뉴스특보 MBN 뉴스특보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안 믿어지는데. 네, 안 그래서 믿어지는데. 다자구도 그래프에서 홍준표가 1위였다라고 이제 흥분해서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그래프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그 위에 있는 제목을 안 읽으신 거야. 그냥 그래프만 보신 거구나. 네, 제목이 뭐냐?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절대 투표하지 않은 사람. 항상 1위죠 후보가. 네, 그런 후보였는데 이날 이제 여러 가지 3개의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앞서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해서 지지도 추이가 3번에 걸쳐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보여준 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대선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44.1%. 압도적인. 요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그러나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팩트가 아닌 것으로 MBN은 죄가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빵 터지는 그런. 이건 진짜 소리보다 그림을 많이 보시네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맨 위에 있는 제목 있잖아요. 이걸 좀 크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 그 정보를 이렇게 깨알만하게 하면 안 되고 크게 잘 보여줘야 되고 특히 자막 같은 것도 잘 처리해줘야 됩니다. 저희 또 어제 자막 그 보고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 AS로 또 말씀드릴 거는 그 자막에 대해서 제가 TBS 그 뉴스공장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뉴스공장 작가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자기가 종편에서 작가로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 자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민원연은 굉장히 진지하게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종편에 있을 때는 뭐 한 1년 전이래요. 그런데 자막은 막내 작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막 굉장한 왜곡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막을 쓰는 건 아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종편에 있는 대부분의 그 막내 작가들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런 왜곡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없고 그리고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바로 자막으로 만드는 이런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패널을 자막으로 처리해야지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저런 자막의 결과가 나왔느냐. 그거는 대부분의 자막을 조선일보를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제목을 잘 뽑잖아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제목을 가져다가 그걸 이렇게 미다시? 라고 하는 일본어 미다시는 우리말로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컨닝해서 거의 똑같이 바꿔서 살짝 내용만 표현만 바꿔서 조선일보 제목을 많이 쓰는데 그게 조선일보가 편파적이어서 뭐 그 조선일보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선일보가 제목을 잘 뽑는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혀 변명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품격 시대에서도 이 자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봉주 씨가 우리 방송도 자막을 한다라 막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작가들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막내 작가한테 맡겨서 그냥 대충 이렇게 무슨 어떤 유력 언론 어떤 특정 언론을 보고 베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안철수 앞서 갑자기 그 바로 뒤 자막이 문재인 뒤져. 그러니까 이런 자막이 말이 됩니까? 막내 작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라 그러지 바꾸기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월급 제대로 주고 똑바로 뽑으라고 해야죠. 말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한 방송에서만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방송 그렇게 나갔는데 만족하니까 내비두는 거잖아요. 좋거든 조선일보니까. 잘 뽑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조선일보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제일 입맛에 맞는 거죠 본인들의. 당연히 뭐 보수 시청자한테도 잘 맞고요. 그러니까. 그 주 시청자 층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그 제보 주신 분은 민원연이 자막을 그렇게 열심히 분석한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는데 우리 그렇게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라는 그런 흥미있는 것은 있었으나 우리가 그 자막을 만드는 그 의도가 메커니즘 있는 너무 건 아니다. 모르는 것 아니었나 민원연이.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저는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혀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해줄 건덕지도 안 돼요, 그건 사실은. 왜냐면은 방송이라는 건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우리는 항상 그런 기준에서 보고서를 쓰니까 어떤 방식으로 방송사가 뽑아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똑바로 됐으면 자막이 똑바로 나왔겠죠. 이게 전혀 변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자, 아유 진짜 그냥 잔소리꾼. 예.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저 혼자 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